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교사 강승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오늘은 이제 중세국어 지식적인 부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문헌을 보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를 쓰고 배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니 조금만 힘들 내시고요. 오늘 제목을 문법이라고 했지만 배울 것은 문법 전체를 배우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서 해봅시다. 가자! 저번 시간에는 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표음적 표기법을 배우면서 8종성법, 7종성법을 함께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표의적 표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후에 중세 때는 표음적 표기법과 표의적 표기법을 함께 쓰고 근대에는 표음적 표기법을 주로 쓰지만 7종서법이었다. 그리고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온 이후에는 표의적 표기법을 중심으로 쓰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 나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대표음이 받침으로 발음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성 표기법과 관련하여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를 배웠죠.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연철, 분철, 중철은 체언과 조사,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어적기는 표음적 표기법이 될 수 있지만 표음적 표기법이 연철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끊어적기는 표의적 표기법이 될 수 있지만 표의적 표기법이 분철이 될 수는 없었다. 이 내용을 지금의 꽂힌 곧을 가지고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중세국어 당시에 사용했던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 그리고 관형격조사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미인데요. 어미를 전부 다 배우는 것이 아닌 선어말 어미 중에서도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와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는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나오고 이것이 바뀌면 왜 바뀌는지만 간단하게 알고요. 예문으로 뽑은 내용들에서 예문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해당하는 조사와 어미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서 이래서 이 조사, 이 어미가 사용되었구나 이 정도로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 중에 이게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중세문법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를 통해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헌들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역사적으로 이거를 쭉 늘어놓고 그것을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작업이라서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궁금하면 해줄 수 있는 답변으로는 선조들이 그렇게 사용했단다 이렇게라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답변이겠죠. 그럼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입니다. 조사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격조사, 관형격조사, 목적격 조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는 대표적인 것이 이와 가가 있죠. 관형격 조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의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목적격 조사도 을, 이렇게 한 가지네요. 그럼 중세 때는 이것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살펴보는데 아까도 말했죠.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잘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격 조사입니다. 지금은 이와 가가 있죠. 이는 언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사용하고 철수 가 할 때 가는 받침이 없을 때 사용합니다. 그럼 중세 때는 어떤 것이 다를까요? 처음에 볼 주격조사는 이입니다. 지금도 있는 주격조사죠. 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음, 즉 받침으로 끝난 체언 아래에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예시들은 전부 다 이어적기가 돼 있어서 꺾은 거로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셈, 이는 셈과 이가 합쳐진 것이죠. 여기 셈에 이렇게 미음이라고 받침이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사용됐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나란 말싸미에서도 말싸미도 말쌈과 이가 합쳐졌는데 말쌈에 받침 이렇게 미음이 있죠. 학습지에는 말싸미는 없고 셈이 이것만 있으니까 여기 위에 얘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응이 없는 이입니다. 먼저 그냥 이는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아래에서 나옵니다. 위에 얘는 우리 시죄 경응의 사라샤라고 읽습니다. 이상하죠? 시조 이가 아니고 시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음이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모음에다가 이 합용을 시켜줘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홀빼 이셔도에서도 그렇죠.
여기서 잠깐 복습. 여기에 홀페이셔도의 여린 히읗은 그렇습니다. 뒤에 된소리가 가능한 비읍이기 때문에 된소리 부호다. 잊지 않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바가 있으니까 이응이 없는 이가 나왔고 이를 그냥 합용시켜서 빼가 되겠죠. 그럼 이로 끝난 체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격조사를 생략해버립니다. 아예 적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이에다가 이를 합용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주격조사가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예문에 보면 배는 이 모음으로 끝나죠. 주격조사가 보이나요? 그렇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로 끝난 모음은 생략된 채로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는 조사를 통해 격을 나타냅니다. 위치로 나타내는 영어와 다르죠.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해도 되고요. 사랑한다 내가 라고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르죠. You love me와 I love you는 다르죠. 똑같은 you가 다른 위치에 있으면 갑자기 뜻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분석할 때 주격조사가 사용되긴 했지만 이렇게 공집합 표시를 사용해서 주격조사가 있긴 있는데 생략되었다고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모음에 사용하는 가는 언제 생겼느냐?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최초의 문헌은 송광정철 어머니의 편지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전에 문헌에 있었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문헌에서는 17세기에 처음 주격조사 가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는 지금의 의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무려 4가지로나 사용합니다. 조건,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럼 한번 볼까요? 에와 의입니다. 이 에는 유정명사의 양성모음 뒤에서 의는 유정명사의 음성모음에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정명사가 무엇인지 아나요? 유정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갑시다. 유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를 유정명사라고 합니다. 펜이나 샤프, 공 이런 것은 감정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무정명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에와 의는 유정명사에서 사용하는데 제가 두 번째 시간 모음할 때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나요? 혹시 양성과 음성 구분했던 것이 기억나나요? 중세 때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어떤 것이죠?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붙는 이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에와 의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는 양성 모음이고 의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이죠. 에가 왜 양성이냐고요? 이렇게 아래 아에 중성인 이를 합쳤으니까 아래 아는 양성이죠. 이 양성에 중성인 이를 합쳤으니까 양성. 의에서 나오는 이 의는 음성 모음이죠. 이 음성 모음에 중성 모음을 결합했으니까 음성 모음이 되는 것이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도자개에서 앞에 나온 명사는 이렇게 양성 모음이니까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에를 쓰는 것이고 의의 예를 보면 한자로 써 있는 것이 대중입니다. 대중. 대중에서 중자를 보면 중에 쓰인 모음은 음성 모음이니까 이렇게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기 위해서 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때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중세국어 문제를 풀 때에는 모음을 잘 봐야 합니다. 이번엔 시옷이 나왔네요. 시옷은 높임의 명사와 무정명사 뒤에서 나옵니다. 아까 무정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높임의 명사는 뭔가요? 자, 우리 중세시대 마인드로 가보면 우리가 주로 높임의 대상이 있죠. 뭐 님이라든가 뭐 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대세였던 불교가 갑자기 조선시대가 왔다고 해서 바로 탈덕하지는 않겠죠.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양반들이나 집권층은 불교를 멀리했죠. 대신 서민들, 부녀자들은 아직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불교 경전들의 언해, 즉 우리말로 바꿔서 책을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높임의 대상이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부처를 높임의 대상으로 많이 삼겠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할 때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보면 부텟 모미 할 때 여기서 나온 이렇게 관형격 조사 시옷은 높임의 대상에 사용된 관형격 조사이겠네요. 그럼 아까도 나온 나란말싸미에서 이렇게 여기 나오는 시옷은 어떤 거죠? 그렇죠. 무정명사. 나라가 유정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 시옷을 사용한 것입니다. 관형격 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거 이행 없는 이인데 이것은 특수한 예입니다. 분명 분석해보면 이가 합용이 된 것이 보이는데 저기에는 주격조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위의 예를 보면 너가 말 같으니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래도 주격조사로 해석해보면 마침내 저가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여기에 주격조사는 넣을 수 없고 올 수 있는 조사는 관형격인데 특이하게 이를 사용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적격 조사입니다. 현재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르를 쓰고 있죠. 을은 지금도 자음 뒤에서, 르는 모음 뒤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다? 모음 조화이다. 그래서 알과 을, 랄과 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알과 을은 자음 뒤에 사용하겠죠. 여기 아래에 예를 보면 사람은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고 여기 앞에 있는 모음을 보니까 양성 모음이네요. 그래서 알이 오고요. 알의 뜻도 자음 디귿으로 끝나고 그리고 모음을 보니까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을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학습지의 예시가 지금 화면과 많이 다를 텐데 이것으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네요. 랄과 르도 마찬가지겠죠. 자자랄에서는 모음으로 끝났고 이렇게 양성이기 때문에 랄이 나오고요. 그리고 거우루, 지금의 거울입니다. 거우루 뭘로 끝났죠? 모음으로 끝났고 여기 있는 우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르이 오는 것이죠. 간단하게 다른 것을 보면 여기 자자라는 것은 시, 핵심을 뜻하는 말이고요. 여기 무정명사 뒤에 관형격 조사 이렇게 시옷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제 선어말 어미 중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원래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많고 또 높임 선어말 어미 중에서는 이것 말고도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지만 그것은 과감하게 넘어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특히 1학기 때 문법에서 높임법을 배우면서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배웠죠.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 다시 말하면 문장 요소 중에 주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 하나였죠. 그걸 상기하면서 가도록 할까요? 먼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시가 있긴 한데 시는 언제? 자음어미 앞에서만 사용합니다. 예에서 물리신이다 이렇게 시는 니은 앞에 사용된 것이 보이죠. 주어는 당태종이니까 높여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샤도 있습니다. 샤는 언제 사용하냐? 모음어미 앞에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분석된 것을 보기 전에는 정하, 샨의 경우 먼저 조상들이 주어이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샤 뒤에 이렇게 니은이 있고 가샤대에서는 샤 뒤에 이렇게 디귿이 있으니까 샤도 자음어미 앞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샤는 학자들이 샤가 사용된 것과 사용되지 않는 같은 조건의 문헌을 찾아봤을 때 샤가 나오면 항상 그 뒤에 모음까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샤는 항상 모음 앞에서 나오는데 뒤에 어미에 있는 모음을 생략시켜버리는 강력한 어미입니다. 그래서 정하, 샤의 경우 원래 정하에 샤에 니은인데 다른 예문들을 통해서 샤가 나오면 모음 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생략된 어미를 봉헌을 한 겁니다. 다른 예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대라는 어미는 없고 오대라는 어미가 있는데 샤가 오를 잡아 먹었죠. 그 다음 예에도 날이라는 어미는 없고 다른 문헌들을 보면 날로 나와 있는데 샤가 나와 있으면 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통해 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모음은 생략되는 것이구나 라고 유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는 자음어미, 샤는 모음어미 앞에서 나온다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법은 있습니다. 다시 객체 높임법을 간단하게 리마인드하면 문장에서 객체의 자리에 있는 것을 높이는 것이 객체 높임법이죠. 그럼 문장 요소 중에서 객체는 어떤 것이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듯이 목적어와 부사어입니다. 근데 중세 때는 현대와 달리 객체 높임도 주체 높임과 같이 선어말 어미로 표시를 하죠. 그 선어말 어미는 삽과 잡과 잡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선어말 어미가 나오는 조건은 다 다르겠죠.
그럼 한번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삽입니다. 삽은 어간의 끝소리,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자음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일 때 나옵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헌을 쭉 늘어놨더니 삽은 이 네 가지 자음 뒤에서만 나왔거든요. 예를 보면 막 삽건을 보면 기역 뒤에 삽이 왔죠. 그리고 닙 삽고에서 비읍 뒤에, 그리고 빗삽더니에서 시옷 뒤에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객체 높임이니까 우리 목적어랑 부사어도 한번 확인하자고요. 법으로 막건을인데 이것은 부처님이 제자들을 예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행한 예법이니까 높임의 대상 맞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듣긴 들었는데 부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높여야겠네요. 세 번째 예문은 뿌리긴 뿌렸는데 어디에? 다보불, 그리고 석가모니불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높임의 대상이겠죠. 다음 예문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소리 기역, 비읍, 시옷은 봤는데 아직 히읗은 안 봤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노, 쌉, 고에서 히읗이 있나요? 히읗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석해 보면 히읗과 시옷이 합해져서 쌍시옷이 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노, 쌉고가 된 것인데, 물론 히읗과 시옷이 만나면 왜 쌍시옷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엄청난 양을 설명해야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 쌉고에서 쌍시옷이 되는 이유를 분석했더니 아마 앞에 히읗이 왔을 것이다. 그래서 히읗 받침 뒤에서도 삽이 사용되었다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것 말고도 예를 적은 표에 두 줄이 그려져 있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에 보면 데이아랄, 와룡이 돕사와니라고 되어 있죠. 삽이 안 보이는데 보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네요. 여기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비읍이 오면 그렇습니다. 순경음 비읍이 된다. 그래서 삽 뒤에 모음이 오면 삽에서 비읍은 순경음으로 바뀌는 것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잡과 잡에서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잡입니다. 이것은 어간 끝소리가 디귿과 티읕, 지읒과 치읒 다음에서는 잡이 됩니다. 여기 없는 예는 치읒과 티읒이 없는데요. 치읒은 누구누구를 줬다 할 때, 티읒은 뭐뭐와 같다 할 때 팔종성 때문에 같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으로 나오는데 기본형은 티읒으로 끝납니다. 이때도 쓰이는데 여기 예시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첫 번째 예시를 보면 듣긴 듣는데 부처의 공덕을 들으니까 부처님 거니까 당연히 높여야겠죠. 높임의 대상이 사용되는 관용조사 시옷도 보이네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맞이하는데 누구를 맞이하나요? 부처님을 맞이하니까 당연히 높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맞에도 이렇게 지읒이 쓰였고요. 잡에도 지읒이 있네요. 그래서 이 지읒 두 개가 합쳐져서 쌍지읒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활이었는데 이 활은 당태종의 활입니다. 앞에 생략된 내용은 당태종의 활이 엄청 큰데 이것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활도 당태종의 활이니 높임의 대상이겠죠. 여기도 삽에서 봤던 대로 잡 뒤에 모음이 오니까 비읍이 교체되어서 순경음 비읍이 되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잡인데요. 조건을 보면 끝소리가 울림소리면 모음으로 끝났던지 아니면 미음 같은 자음 울림소리겠네요. 그런데 보면 앞에 울림소리가 있는데 잡에서 아래야도 울림소리니까 이 반치음은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온다. 저번 시간에 나온 것 복습되지요? 그럼 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 다시 말해 부처님입니다. 세존을 매잡고서 보긴 보는데 누구를 본다고요? 부처님이니까 높임의 대상이겠죠. 앞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잡을 사용했겠네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태자를 안 잡아. 마찬가지로 여기 니은이 울림 소리니까 잡이 나와야 하겠네요. 자, 아까 잡에서 나왔던 활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세 번째 예문이죠. 큰 활, 누구의 활이었죠? 당태종의 활이니까 높여야 하겠죠? 여기 이야기가 당태종이 쓰는 활이 보통 사람과 다른 엄청 큰 활인데 이 활을 앞에서 얻어서 그 다음 여기 감추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태종 이성계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당태종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까와 마찬가지로 당태종의 활인이 높임의 대상이고 이렇게 모음으로 끝났으니 잡을 쓰는데 잡 뒤에 또 이렇게 모음이 와서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며 생소한 낱말들도 참 많았죠? 오늘 것 잠깐 정리하면 우리가 배운 조사는 주격조사, 관형격 조사, 목적격 조사가 있었습니다. 주격조사는 이, 그리고 모음 혼자 있는 이, 그리고 제로, 공집합으로 나온 주격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는 언제 나온다? 그렇습니다. 17세기부터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관형격 조사는 의, 시옷, 그리고 특수한 예로 이응 없는 이도 있었고요. 목적격 조사는 앞에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알, 을, 랄, 를이 나오고, 그리고 중세 때 중요한 것은 뭐다? 모음, 조화다. 그리고 선어말 어미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배웠는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시,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가 나오는데 샤는 다음에 오는 모음을 잡아먹어서 생략시켜 버렸죠.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 잡, 잡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라 외우기도 쉽죠. 기역, 비읍, 시옷, 히읗 뒤에 삽, 디귿, 티읕, 지읒, 치읒 뒤에는 잡, 울림소리 뒤에는 잡이 사용되었습니다. 삽, 잡, 잡 뒤에 모음이 오면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